H 스페큘레이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하락을 하고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로 지수는 상승하는 추세 중에 있다고 보는데 변동성 지수는 예외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상무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변동성,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그렇죠. 주가 올라갈 때는 뭐 하루에 0.2%, 0.3% 코스피 지수가 그 정도 올라가는 게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비유를 드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근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변동성이 커지고 이렇습니다. 미국 같으면 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빅스가 떨어지고 이게 뭐 10포인트 밑으로 1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주가의 장기 상승 국면에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주가가 그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는데도 빅스 지수가 20위예요. 20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지난 1990년대 말 IT 뭐 닷컴 버블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게 이제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거냐면 주가가 가령 주가지수 안에 가령 뭐 100개의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네.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몇몇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뭐 그대로 있다가 몇몇 종목 올라가는 게 멈추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쉬어가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얘는 그대로 있고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 아까 제가 이제 주가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동성이 줄어들려고 그러면 이 종목들 사이에 주가의 상승이 계단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손바꿈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뭐 이거 올라가고 이건 안 올라갔다 그다음에 이거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런 계단식 손바꿈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 지수로서는 이게 변동성이 쭉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왜 변동성이 커지느냐?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상승장은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예전에 닷컴 버블 때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간다 이런 성격을 보이면서 뭐 몇몇 산업만 올라가고 손바꿈이 안 일어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가치주의 손바꿈이 잘 안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종목 계속 안 올라가고 손바꿈이 안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동성이 높은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다음은 런던 신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률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유동성 공급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저도 영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꽤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가 현재는 한 명의 파트타임만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는 직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매출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기계를 사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급여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아진다면 연준에서 원하는 만큼의 고용률 증가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최근의 변화 언택트 비대면 거래도 증가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고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고용률, 그러니까 전체 고용 인구가 증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준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미국 연준은 1년에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8월 말에 하는 잭슨홀 미팅이거든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은 뭐냐면 향후 5년 동안의 통화정책 방향을 우리가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외부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발표를 하고 연준의 관계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 회의다라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그동안 뭐 이거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성장률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뭐 고용이 어떻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어떻고 뭐 연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에 물가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이게 여러 개의 그 목표를 갖고 있죠. 근데 지난 8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다른 목표는 우리 별로 신경 안 쓰고 고용만 신경 쓰겠다. 고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그거예요. 연준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뭐 이렇게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을 관리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었는데 그럼 정책 목표라고 하는 건 엘리트들이 저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연준이 정책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많은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봤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연준이 좀 낮아진 것이죠. 낮은 대로 그때 제가 리포트를 그렇게 썼을 겁니다.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 뭐 옛날에 소설 그 제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미국 국민들이 고용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저금리 정책을 쓸 거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옛날처럼 뭐 물가나 GDP 성장률이나 이렇게 엘리트들의 목표를 위해서 미 연준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연준이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거든요.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뭐 미 연준이라는 데가 그 뭐 이사가 9명까지인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연준에 이제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가 지역 연방은 12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 미국의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세 번째 중앙은행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앙은행은 의회가 없애버렸고 대통령이 없애버렸고 했어요. 이유는 다 똑같았습니다. 중앙은행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거대 산업자본과 거대 금융자본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트주의, 미국은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뭐 헌법 정신에서부터 이 엘리트주의를 많이 배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곳이 그러면서 중앙은행 없애고 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고 대공황 때문에 중앙은행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엘리트 조직이에요.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뭐 일반 국민 시민들이 무슨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이런 조직인데 작년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일반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파월 의장이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명시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옐렌 의장 시절에 뭐 그 당시에 옐렌 의장이 된 시절에 이제 그 전에 버냉키 제로금리 만들었죠. 옐렌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단계에 본인이 의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옐렌 의장이 여러 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고압 경제라는 표현을 쓴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읽어보면 파월 의장이 작년 8월 달에 한 것과 맥락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옐렌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미국 시민들이 고용이 만들어질 그때까지 당신네들이 아무리 그때 이제 그 청중들은 경제학자들이었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뭐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금리 빨리 올라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연준이 뭐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모든 목표를 딴 건 다 버리고 고용에만 중점을 두는데 그러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야, 이 고용이 언제 좋아질 것 같아? 잘 모르죠.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옐렌 의장도 그랬습니다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른 금리 인상, 지금 적정 금리보다
연방기금리가 현저하게 낮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이거를 절대로 급하게 올리지 않겠다. 천천히 올리겠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옛날 같았으면 엘리트들이 생각할 때는 이만큼 돼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걸 테일러 룰이라고 불러요. 엘리트들은 이걸 따라서 연방기금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옐렌 의장은 그거보다 한 2%포인트 정도 금리를 연방기금리를 낮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기고 버블 생기고 뭐 비판을 했죠. 2008년에 버블 안 겪어봤냐? 2000년에 버블 안 겪어봤냐? 지금 왜 이렇게 낮은 금리 유지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도 옐렌은 계속 그 금리를 유지했어요. 지금 파월 의장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테일러를 최근에 또 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내년 초가 되면 금리 인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내년 초가 되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에도 파월 의장은 적정 연방기 금리가 2%, 3%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안 하고 나는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상태가 되면 내년에도 연방기금 인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엘리트들하고 일반 국민들의 고용하고 괴리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괴리를 내가 이제 고용 쪽에 모든 중심을 두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장기금리는 안 올라가지 않아요. 시장의 장기금리는 정책 의지와는 무관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올라가요. 이게 연방기금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런 금리들은 시장 기능에 따라서 국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고 뭐 저기 좀 긴축하는 거 아닌가 이 연방기금리 안 올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안 올려도 시중의 자금은 좀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뭐 모든 건 다 저금리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고용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예전에 보던 엘리트들에 의해서 금리를 결정하던 것과는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